제144화 오나라의 칠사 제1장 마속을 벤 제갈량은 그 수급을 각군형으로 돌려 두루 보게 한 뒤 실로 다시 시신에 꿰매어 붙였다. 그리고 관을 갖추어 장례를 치르면서 스스로 제문을 지어 그 넋을 달랬다. 또 마속에 유족의리로 하고 다달이 수당과 농미를 지급하여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제갈량은 표문을 직접 작성하여 장환이 대신 후주에게 올리도록 했다. 자신이 승상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이었다. 성도로 돌아간 장환은 후주를 아련한 뒤 제갈량의 표문을 올렸다. 후주가 읽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은 본래 변변치 못한 재주를 지녔을 뿐인데 분수에 넘치는 자리를 차지하여 스스로 지휘봉을 잡고 삼군을 질타하여 왔나이다. 규율을 가르치는 것도 군법을 밝히는 것도 능하지 못하고 일에 임해 지모를 쓰는 것도 결국은 가정에서 명령 위반의 허물과 기곡에서 경계 소홀의 실수로 귀결되고 말았나이다. 모든 과오는 신이 명철하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며 사리분별이 너무나 어두웠던 데 있사옵니다. 춘추의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어찌 저의 죄를 피할 수 있겠나이까. 청컨대 스스로 벼슬을 3등급 깎음으로써 제 과오를 벌주고자 하옵니다. 신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 폐하의 명을 기다리겠나이다. 후주가 읽고 나서 말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인데 승상이 어찌 이런 말을 하시오.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시중비의가 아뢰었다. 신이 듣건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법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옵니다. 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겠나이까. 하오니 승상이 패전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벼슬을 깎는 것은 마땅한 일이옵니다. 비의의 말을 듣고 후주는 제갈량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조서를 내려 제갈량을 우장군으로 강등하되 승상일은 그대로 보게 하고 군마도 전과 같이 통할하도록 했다. 비의는 그 같은 조서를 가지고 한중으로 갔다. 제갈량이 벼슬 강등을 허락하는 조서를 받자 비의는 그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까봐 일부러 축하의 말을 보탰다. 한나라 백성들은 승상께서 처음 위나라의 내현을 빼앗은 사실을 알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갈량의 낯빛이 바뀌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얻었다가 다시 잃은 것은 얻지 못한 것과 같소이다. 공이 그런 말로 나를 축하해 주니 내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겠구려. 그러자 비의가 다시 말했다. 요즘 듣자니 승상께서는 강유를 얻으셨다더군요. 황제께서도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에 제갈량은 오히려 화를 냈다. 군사가 싸움에 져서 돌아오고 한 채의 땅도 빼앗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큰 죄요. 강유 한 사람을 얻었다 하여 위나라에 무슨 손해가 되겠소. 비의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승상께서는 아직도 용맹한 군사 수십만을 통솔하고 계시니 다시 위나라를 정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대군을 이끌고 기산과 기곡에 주둔하였을 때 아군은 병력이 많았지만 적군을 쳐부수지 못하고 도리어 격파되고 말았소. 이 같은 패단은 병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두머리 장수의 역량에 달린 것이요. 이제 나는 병력을 덜고 장수를 줄이며 형벌을 명백히 하고 과오를 반성하여 장래의 형편과 경우에 따라 이를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헤아려 보고자 하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병력이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제부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탄 없이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단점을 꾸짖어야 하오. 그래야만 일이 바로잡히고 적군을 멸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오. 패전에서 교훈을 추출해내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제갈량의 말을 듣자 비의와 장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비의가 성도로 돌아간 뒤에도 제갈량은 그대로 한중에 머물면서 군사들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며 병사들을 독려해 훈련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성을 공격하거나 물을 건너는 데 쓰일 기구를 만들고 군량과 말먹이 풀을 비축하며 싸움에 쓸 뗏목을 마련하여 훗날에 대비했다. 이 같은 정황을 탐지한 위나라 세작들은 즉시 낙양으로 돌아가 보고했다. 제2장 위나라 국주 조예는 세작의 보고를 받자 즉시 사마이를 불러들였다. 제갈량이 한중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데 어찌하면 총나라를 거둘 수 있겠소? 그 물음에 사마이가 대답했다. 총나라는 아직 공격할 수 없나이다. 지금은 날씨가 한창 더우니 촉군도 싸우러 나오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만일 아군이 그 땅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은 지형이 험준한 길목을 지킬 것이니 취함락하기 어렵사옵니다.
만일 촉군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찌하오? 신이 헤아려 보건대 이번에 제갈량은 필시 한신이 진장을 몰래 건너던 암도 진창의 계책을 흉내낼 것 같사옵니다. 신이 한 사람을 청거하오니 그로 하여금 진창의 길목에 성을 쌓아 방어토록 하시면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이 사람은 키가 9척인데다가 원숭이처럼 긴 팔로 활을 잘 쏠 뿐 아니라 지모와 계략도 뛰어나옵니다. 제갈량이 쳐들어온다 하여도 이 사람이라면 넉넉히 막아낼 것이옵니다. 조예가 크게 기뻐하며 사마이에게 물었다. 그게 누구요? 예, 성은 학, 이름은 소, 자는 백도라 하는데 태원 사람이옵니다. 현재 자패장군으로 하서 지방을 지키고 있나이다. 조예는 사마이의 천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학소에게 진서장군의 칭호를 더하고 진창의 길목을 수비하라는 조서를 가지고 학소에게 떠나도록 사자에게 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고했다. 양주사마 대도독조휴가 표문을 올렸나이다. 조예가 읽어보니 표문은 오나라의 파양태수 주방이 자신이 다스리는 군을 바쳐 투항하겠다면서 은밀히 사람을 보내 칠사를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칠사란 농업 양잠이 잘 되는가, 인구가 늘었는가, 학교가 흥한가, 군정을 닦았는가, 부역이 고른가, 소송이 간결한가, 간사 교활한 풍습이 끊어졌는가 등 나라의 발전 기준이 되는 7가지 사항을 가리키는 것인데, 칠사를 말했다는 것은 나라의 주요 내부 실정을 말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주방은 칠사를 말하면서 지금이 오나라를 격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하루빨리 오나라를 취하라고 말했다. 조예는 그 표문을 용상에 펼쳐놓고 사마이와 함께 보았다. 읽기를 마친 사마이가 아뢰었다. 이 말에 일리가 있사옵니다. 오나라의 멸망도 그리 머지않을 것 같사오니 신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가 조유를 돕고 싶나이다. 그러자 신하의 반열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와 대청 한가운데 서서 아뢰었다. 오나라 사람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아직 깊이 믿을 수는 없나이다. 주방은 지모가 있는 인물로 기꺼이 항복할 사람이 아니옵니다. 이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 군사를 유인하려는 속임수인 듯하옵니다. 사람들이 보니 그는 바로 건희 장군 가교였다. 그러나 사마이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장군의 말은 경청할 점이 있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도 없사옵니다. 양쪽 견해를 듣고 있던 위나라 국주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중달은 가교와 함께 가서 조유를 돕도록 하시오. 두 사람은 어명을 받들고 떠났다. 이에 조유는 대군을 이끌고 환성을 취하러 가고 가교는 전장군 만총과 동안태수 호지를 이끌고 양성을 취하러 동관으로 향했다. 사마이는 휘하 병력을 이끌고 강릉을 취하러 갔다. 이 같은 정황은 세작들에 의해 즉시 오나라에 보고되었다. 제3장 무창의 동관에 머물고 있던 오나라 국주 손권은 세작의 보고를 받자 즉시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이번에 파양태수 주방이 은밀히 표문을 올려 위나라 양주도독 조유가 국경을 침범할 뜻을 가졌다고 알려왔소. 이에 주방은 속임수로 나라의 칠사를 은밀히 알려주어 위군을 우리 땅 깊숙이 유인한 다음 복병으로 저들을 사로잡겠다고 하였소. 지금 위군이 3개 방면으로 진군해 오고 있다는데 경들의 고견은 어떠하오? 그러자 고흥이 나서 아뢰었다. 이런 큰 임무는 600원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육손을 불러 보국대장군 평복도 원수에 봉하여 황제와 수도를 지키는 어림군의 대병력을 통할하고 임금의리한 나랏일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군사지휘권을 상징하는 백목이빨과 황금도끼를 주어 문무백관이 모두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했다. 거기다 손권은 육손이 말에 오르는 동안 손수 말채찍을 들고 있다가 건넸다. 어명을 받은 육손은 손권의 이모든 성은에 감사드린 뒤 두 사람을 천거하여 좌우도독으로 삼고 병력을 세 길로 나누어 위군을 맡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손권이 물었다. 누구를 좌우도독으로 생각하고 있어? 예, 분이장군 주환과 하남장군 전종이옵니다. 이 두 사람이 보좌할 만합니다. 좋소. 손권은 즉시 주환을 좌도독에 전종을 우도독에 봉했다. 이에 육손은 강남 81주와 형주 호남 호북 지역의 70만 대군을 이끌고 세 길로 진군했다. 주환은 왼쪽 길, 전종은 오른쪽 길, 그리고 육손 자신은 가운데 길이었다. 좌도독 주환이 계책을 바쳤다. 조유는 위나라 국주의 친척이라 자리를 맡은 것일 뿐 지모나 용맹이 있는 장수는 아닙니다. 이제 그가 주방의 꼬임에 빠져 우리 땅 깊숙이 들어왔으니 원수께서 군사를 내어주시면 조유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패한 뒤에 달아날 길이 두 가닥 있는데 왼쪽은 협석이고 오른쪽은 개차입니다. 두 길 모두 외진 산속에 있어 좁고 험준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전종이 각각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산속 험준한 곳에 매복하도록 해주십시오. 뗄나무와 큰 돌로 길을 차단하면 조유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유를 사로잡으면 곧바로 진격하여 수춘을 얻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나아가 허도와 낙양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만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듣고 있던 육손이 말했다. 아니, 그건 별로 좋은 계책이 못 돼요. 내게 더 나은 계책이 있으니 함부로 도모하지 마시오. 이에 주하는 속으로 불만을 품고 물러갔다. 육손은 제갈근 등에게 강릉을 굳게 지켜 사마이를 대적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 방면의 군사들이 각기 출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도록 했다. 그 무렵 조휴의 군사가 환성에 도착했다. 그러자 마중 나온 주방이 곧바로 조휴의 군막을 찾자 조유가 물었다. 얼마 전 그대의 서신을 받았는데 오나라의 칠사를 이야기한 것이 매우 이치에 맞기에 황제 계하려였소. 그런 가닥에 대군을 일으켜 세길로 진군해 오게 된 것이오. 강동 땅을 얻게 된다면 그대의 공로가 작지 아니할 것이오. 그러나 그대의 괴가 많기에 말한 바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소. 내가 보기에 그대는 결코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오만. 이 말을 듣자 주방은 소리 높여 울더니 갑자기 종자가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려 했다. 조유가 급히 제지하니 주방이 검을 짚으며 말했다. 내가 칠사를 언급하면서 속마음까지 털어놓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이제 도리어 의심을 받다니 오나라 사람이 이간책을 쓴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면 나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충심을 하늘만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칼로 자결하려고 했다. 크게 놀란 조유가 급히 주방을 껴안으며 말했다. 내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본 말인데 그대는 어쩌자고 이러시오. 이에 주방은 칼로 머리털을 잘라 땅에 던지며 말했다. 나는 충심으로 공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공이 나를 희롱하시니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이라도 잘라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주방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조유도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어 잔치까지 베풀어 그를 대접했다. 잔치가 끝나자 주방은 작별 인사를 올리고 떠났다. 그 직후 사람이 들어와서 알렸다. 권희 장군 가규가 장군을 뵈러 왔습니다. 모시거라. 이윽고 가규가 안으로 들어오자 조유가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왔는가? 제 생각에 오나라 병력은 모두 환성에 주둔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독께서는 가벼이 진격하지 마시고 제가 군사를 나누어 협공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공격하시면 가히 적군을 쳐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조유는 버럭 화를 냈다. 뭐라고? 그대가 내 공을 가로챌 셈인가? 그럴 리가요. 듣자니 주방이 머리털을 잘라 맹세하였다던데 이는 속임수입니다. 옛날 오나라 자객 요리는 자신의 팔을 잘라 속인 뒤에 왕자경기를 찔러 죽인 일이 있습니다. 아직 깊이 믿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자 조유는 더욱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이제 막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그대는 어찌 그런 말로 우리 군사의 마음으로 지럽히는가? 그리고는 좌우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어 목을 베라. 그러자 장수들이 말렸다. 아직 진군도 하기 전인데 대장을 먼저 목베는 것은 군에 이롭지 못합니다. 잠시 처형을 미루어 주십시오. 조유도 내심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던 터라 부하장수들의 말을 따랐다. 이에 가교를 군영에 남겨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한 뒤 자신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동관을 치러 갔다. 이때 주방은 가교가 병권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기뻐했다. 조유가 가규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오나라가 패하고 말았으리라. 이제 하늘이 나에게 공을 이루게 하시려는구나. 그리고는 환성으로 몰래 사람을 보내 육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보고를 들은 육손은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아 영을 내렸다. 전방의 석정은 비록 산길이지만 매복할 만하다. 먼저 석정의 넓은 곳을 점령하여 진지를 구축한 뒤 위군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서성을 선봉장으로 삼아 병력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제4장. 한편 조유는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주방을 길 안내로 삼아 병력을 이끌고 전진했다. 가는 도중에 조유가 물었다. 앞으로 가면 어떤 곳이 나오는가? 석정이 나옵니다. 석정은 군사가 주둔할 만한 곳입니다. 조유는 주방의 말을 믿고 석정에 도착하자 대군을 모두 그곳에 주둔시켰다. 다음 날 척 후병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앞쪽에 오군이 있습니다.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나 산허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유가 크게 놀라 말했다. 주방의 말로는 병력이 없을 거라던데 어찌 저런 준비를 하였다는 것이냐? 빨리 주방을 찾아오라. 그의 명을 들은 병사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구했다. 주왕이 수십 명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조유가 크게 뉘우쳤다. 내가 적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러나 그렇다 하여도 두려울 것은 없다. 그리고는 대장 장보를 선봉장으로 삼은 뒤 병력 수천을 이끌고 가서 오군과 교전토록 했다. 양진영이 둥글게 진을 치고 대치하자 장보가 말을 타고 나와 꾸짖었다. 적장은 빨리 항복하라. 그러자 오군 진영에서는 서성이 말을 몰고 달려나갔다. 곧 싸움이 벌어졌으나 장보는 서성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에 장보는 몇 합 싸우지 않고 말머리를 돌리더니 군사를 걷어 자기 군영으로 돌아갔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서성의 용맹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유가 말했다. 그럼 기습작전으로 물리쳐야겠군. 그리고는 장보에게 군사 2만을 이끌고 석정의 남쪽에 가서 매복토록 하고 설교에게 군사 2만을 이끌고 석정의 북쪽에 가서 매복토록 한 뒤에 말했다. 내일 내가 군사 1천을 이끌고 나가 싸움을 걸다가 패한 척하고 북쪽 산 앞으로 적을 유인할 것이다. 그때 포소리를 신호로 세 방면에서 협공한다면 틀림없이 대승을 거두리라. 계책을 받은 두 장수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군사 2만씩을 이끌고 매복하러 떠났다. 한편 오군 진영도 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도원수 육소는 주환과 전종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 두 사람은 각각 군사 3만을 이끌고 석정의 산길을 따라 조유의 군영 뒤쪽을 습격하고 불을 질러 신호를 보내라. 그때 내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중앙으로 진군한다면 조유를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 그날 해질 무렵 계책을 받은 두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이경이 되자 주환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위군 군영 뒤쪽에 도착했다. 그곳엔 조유의 장군인 장보가 매복해 있었으나 어둠 때문에 자기에게 다가온 군대가 적인 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보러 나왔다가 주환이 내리친 단칼에 맞아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위군이 달아나자 주환은 후군에 불을 찌르라는 영을 내렸다. 그때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위군 군영 뒤쪽에 도착한 전종은 설교의 진영 안으로 돌진해 한바탕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설교가 패주하고 위군은 큰 손해를 입은 채 본영으로 쫓겨 돌아갔다. 그 뒤를 주환과 전종이 두 길로 쫓으며 공격하니 조휴의 군영안은 저희들끼리 밟고 밟히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조휴는 황급히 말에 올라 협석길로 달아났다. 그러자 서성이 기마병을 이끌고 큰 길로 따라가며 쳐 죽였다. 이에 위군 병사들 가운데 죽은 자는 부지기수였고 그나마 목숨을 구한 자는 모두 갑옷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크게 놀라 협석 쪽으로 달아나던 조유는 있는 힘을 다해 말을 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사가 좁은 길에서 튀어나오는데 앞장선 대장은 다름 아닌 가규였다. 그를 보자 조유는 당황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말했다. 내가 그대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런 참패를 당하였네. 그러자 가규가 말했다.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도둑께서는 빨리 이 길을 빠져나가십시오. 오군이 나무와 돌로 길을 끊고 막는다면 우리 모두 위태로워집니다. 이에 조유가 말을 몰고 가규는 그 후미를 엄호하며 뒤쫓았다. 달아나면서 가규는 숲의 나무가 우거진 곳이나 험준한 샛길에 깃발을 많이 꽂아 군사들이 많이 매복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런 줄도 모르고 조유를 추격하던 서성은 산비탈 아래 깃발들이 얼핏 보이자 아무래도 복병이 있을까 의심하여 더 쫓지 못하고 병력을 거두어 돌아갔다. 이렇게 하여 가규는 조유를 구해낼 수 있었다. 사마이도 조유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역시 군사를 이끌고 퇴각했다. 한편 매복군을 보냈던 육소는 승전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들을 이끌고 갔던 서성, 주환, 전종 등이 모두 돌아왔다. 그들이 노획한 물품은 수레, 소, 말, 나귀, 노새와 군수물자, 무기, 전쟁도구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항복한 위군 병사들만도 수만을 넘었다. 육소는 크게 기뻐하며 태수 주방을 비롯하여 여러 장수들과 함께 군사를 거둬 오나라의 수도 건업으로 돌아갔다. 오나라 국주 손권은 친히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무창성까지 나가 그들을 영접했고 육손에게는 임금이 사용하는 햇빛 가리개인 어개를 주어 그것을 쓰고 성 안에 들어가도록 했다. 손권은 싸움에 참가한 장수들을 모두 승진시키고 후한상을 내렸다. 그러다가 주방의 머리털이 잘린 것을 발견하고 그 사유를 들은 손권은 주방을 위로했다. 경이 머리털을 잘라 대사를 이룬 큰 공은 마땅히 청사에 남을 것이오. 그리고는 주방을 관내 후에 봉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수고한 군사들을 위로하고 치하했다. 육손이 손권에게 말했다. 지금 위군은 조유가 대패하여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옵니다. 이때 국서를 써서 총나라에 사자를 보내시고
제갈량으로 하여금 군사를 내보내 위나라를 공격하게 하소서. 그렇게 총나라와 오나라가 함께 공격하면 위나라를 동호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손권은 육손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손권이 준 국서를 받은 사자는 총나라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